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취준생들을 위한 자격증 정보 그리고 여성 취업 정보까지 꾸며봤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진그룹 계열사인 사이버 로지텍에서는 컨테이너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개발 경력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 가능하고요. 해운 물류 솔루션 구축과 운영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지원서는 2월 11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한국정보통신에서는 IT 개발과 연구개발 분야의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은 또는 2019년 2월이나 8월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컴퓨터나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을 전공한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2월 13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광동제약에서는 디자인혁신센터 인턴 사원을 모집합니다. 4년제 대학교 학사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편집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2월 16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론 홍보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는데요.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한 분들, 그리고 언론 홍보 경력이 3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자격증 어디까지 따봤니? 1부는요, 취업 컨설턴트의 안정영 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연해 네네. 주셨는데요. 네. 새해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최근에 이제 명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친구들의 인사를 좀 많이 들었는데 오. 취준생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분들이 합격을 하신 합격생분들의 네. 메시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명절을 좀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네. 궁금증과 그다음에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고요. 합격생분들은 확실히 뭔가 예. 좀 개운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두 분 다 모두 굉장히 많이 축하드리고요. 특히나 취준생분들은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취준 시즌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 네. 자격증으로 1시간을 꽉 채워주셨잖아요. 네네. 당시에 굉장히 좀 저도 쏠쏠한 정보를 많이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오늘은 어떤 자격증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퀴즈로 우리 자격증을 한번 좀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서현 씨는 어느 주택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요? 네. 어떤 양식의 주택에 살고 있는지 네네네. 단독주택인지 아, 공동주택인지. 너무 개인이긴 하지만 네. 저는 공용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공용주택이요? 네.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이 한국 사회에서의 가장 큰 주거 문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주택, 그럼요. 아파트의 문화를 좀 들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를 관리하고 계신 네. 아파트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좀 오.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하면 일단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좀 인기가 뜨거운 그런 그래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집을 많이 짓는 게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공급이라고 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도 물론 공급이라고 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를 잘 관리하는 일도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이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라고 하면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살다 보시면 관리사무소장님, 네. 관리소장님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예, 그 일을 하시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들으니까 좀 쉽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이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깊숙이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관리소장님들이 계시니까 네네.
굉장히 많이들 계시는 거네요. 이 주택관리사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 아파트마다 그러니까 보통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를 네. 이제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관리소장님이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관리사에 하는 일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리더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아파트에는 우리가 관리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관리비에 관련된 회계 업무, 즉 공과분 납부 대행, 그다음에 뭐 관리비 징수 등의 업무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어떤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 아니면 뭐 아래층에서 담배 연기 올라온다, 아니면 뭐 애완견이 줄을 그냥 하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 등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맞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예. 좀 접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뭐 주의 문구를 붙이거나 아니면 안내 방송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아파트에는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놀이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아파트에는 전기기술자 아니면 뭐 격리 보시는 분, 경비 보시는 분, 청소하는 분들 등에 관련된 노무와 인사관리 업무도 맡고 계신다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땐 슈퍼맨이 아닌가. 예. 그런 그러니까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을 오. 처리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관리소장님 하면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자격을 취득만 하면 바로 이렇게 좀 취업이 가능한 걸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 공인중개사 말씀드렸을 때 네. 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사무소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라 실무 교육기관이, 교육을 받아야 네.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관리사도 교육 대신에 어떤 실무 경력이 좀 있어야만 주택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을 줍니다. 근데 주택관리사 보라고 하는 자격증을 줘요. 네.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말씀드린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다시 발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주택관리사 보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 주택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 경력을 쌓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3년 정도 이상의 경력을 쌓으시면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부터 다시 또 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인정 경력에 대해서 지금 방송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택관리사 보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를 봤을 때 뭐 1단지, 2단지, 3단지 등 세 동만 있는 아파트를 보통 500단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네. 그곳에서는 그 경력을 쌓으실 수 있는데 3년 이상을 하시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꼭 거기에서 관리소장이 아니라 직원으로서 근무하셔도 돼요. 다만 청소원이나 경비원이나 소독원은 제외하고요. 관리사무소의 구조를 보면 소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과장님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한 5년 이상 하시면 네. 역시 주택관리사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고요. 기타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아니면 관련된 단체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시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밖에 또 있을까요? 그 밖에 좀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주택관리사 단체가 또 있어요. 네. 아니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도 5년 이상을 근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주택관리사 보로서 500세대 미만의 관리소장으로서는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나머지 인정해 주는 곳은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시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꼭 한 가지에서 3년이나 이 기간을 채울 뿐만 아니라 다 같이 합쳐서 기간이 채워져도 네.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좀 얻을 수 있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관리소장만 3년이고요. 네.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외의 경력들을 다 합쳐서 5년 이상만 되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소장님 하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뭐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조건 같은 게 있는 걸까요?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요. 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관리소장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면 80이 넘으셨습니다. 와. 예,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80 넘어서 보이지는 않는 그런 좀 동안적인 외모를 갖고 예. 계셨는데 이게 연령, 뭐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시험을 볼 때 있어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분과 또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부터는 5년이 경과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크게 결격 사유만 없으면 네. 이 좀 젊은이들도, 그러니까 취준생들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라는 자격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과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뉘어지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7월에 1차를 보고요. 9월에 2차를 봅니다. 1차 시험은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민법과 회계 원리, 그다음에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라고 하는 3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지고요. 과목당은 50분입니다. 그러니까 총 150분의 시험을 보겠죠. 그다음 1차 시험은 다 객관식입니다. 네.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2과목밖에 안 봅니다. 주택관리관계법규라고 해서 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관리 실무라고 해서 실질적인 실무에 관련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50분씩 총 100분을 치르고요. 1차와 조금 다른 점은 2차 시험에는 주관식이 있습니다. 주관식은 단답형 또는 기입형의 그러한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공인중개사 때는 저희가 이제 다 객관식이라서 그래도 부담이 좀 덜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몰아주는 과목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는 네. 주관식도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시험 과목이 2과목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또 그렇다고 논술, 뭐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뭐 세무사라든지 이런 논술 쓰는 게 아니라 단답형, 기입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겁먹을 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또 뭐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다면 거기에서 이건 꼭 외우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암기하셨다가 그냥 쓰시면 되니까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시험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어떤 과목들을 평가하는지 또 각각의 과목에 대한 그 시험 전략 같은 건 좀 어떻게 세우면 될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개인적으로 제가 또 이 시험을 준비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의 어떤 경험담을 좀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차 과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과목을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민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시험은 민법 총칙이 60%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총칙 위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칙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나오는 물권과 채권 중에 있어서의 어떤 점수를 좀 뿌려준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이다 보니까 제가 공인중개사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판례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네. 판례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을 볼 때는 내가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판례에서 어느 부분을 문제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민법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판례는 판례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게 문제화되었을 때, 객관식으로 문제화되었을 때 어느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화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만 파악하시면 이 정도를 좀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득점으로 좀 가시기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례형 문제가 조금 나옵니다.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논점인데 이거는 좀 약간 이해가 까다로운 문제로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판례 이론에 기초한 거대로 좀 접근을 하시되 저는 이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신다 한들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판례 위주로 가시고요. 사례형 문제에는 너무나 좀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좀 지양해라.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과목이 이제 회계 원리인데요. 사실 주택관리사 합격률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과목이 바로 이 회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계 원리는 민법의 판례처럼 정답이 딱 명쾌하게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 학습에 충실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계의 개념, 그래서 기초 회계 원리 아니면 뭐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아마 그 경영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회계학과이신 분들 이쪽 출신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 내가 주택관리사를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처음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익히시면서 회계 원리에 대한 부분, 용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파악하시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좀 가시고요. 그다음에 회계 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계산형 문제입니다. 네.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출제 그 문제 문항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가 좀 어렵다, 내가 계산기 좀 누르는 게 좀 힘들어서 이걸 포기한다 하면 주택관리사를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이 계산형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를 깨우치면 반드시 맞을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원리는 또 내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쉬운 부분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로또식의 접근 방법은 또 역시 합격률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전 과목을 조금 고루고루 공부하시는 방법 좀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시설 개론입니다. 개론자가 붙으면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기보다는 내가 전체를 몇 번을 끝냈다는 위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론 공부는 여러분들이 쉬운 부분이나 아니면 처음 부분만 되게 많이 연습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서 이 마스터한 양을 늘리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최신 용어 및 기준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조심해 주셔서 하시면 좀 더 성공적인 합격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좀 직접 준비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쪽집게처럼 네. 집어주시네요. 근데 네. 역시나 좀 공인중개사 시험만큼이나 네. 만만치 않은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1차 시험의 합격률 어느 정도일까요? 원래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1차 시험 합격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근데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합격률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로 보시겠지만 거의 합격률이 10%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와. 14.86%. 그러니까 10명 치르면 한 1.5명. 네. 네, 그러니까 사실 1.5명 반올림한 거니까 1명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가 아무래도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원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지세요. 예. 그래서 경영학과라든지 회계학과 출신들이 유리한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렵지만 초반엔 어렵지만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숙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좀 파악할 수 있고요. 공동주택 시설 개론, 개론이라고 하는 특성상 광범위한 내용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돌린다. 그렇다면은 이것보다는 내가 14%밖에 되진 않지만 그 합격자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14%, 뭐 8.5%도 있었고요. 네. 2014년에는 10명 중에 1명도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근데 이걸 좀 권해주시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네. 이제 이 수험 현황 표를 좀 보여드린 것 중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경영학과라든지 회계학과 출신의 젊으신 분들, 소위 네. 청년층이 많이 지원한다기보단 아직까지는 40대, 40대 분들, 50대 분들 하시다 보니까 소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머리가 굳었다. 아무리 외워도 잊어버리고 계산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머리가 좀 쌩쌩하다. 난 수학에 좀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고득점의 전략으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합격률은 낮지만 경쟁률은 높지 않다는 거. 네. 네,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고요. 자, 2차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2차는 두 과목밖에 보지 않습니다. 주택관리관계 법규라고 해서 법에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는 관리 실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에서 업무를 하실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법규니까 법이 나오겠죠.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45%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관련해서 그 이외의 기타 55%가 나오는데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은 개정이 좀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개정 법령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에서는 주관식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암기가 되지 않으면 용어가 틀려버리면 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손에 익지 않고 입에 익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법령이라든지 법적인 용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 것화, 체득화시키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머릿속으로 내가 알고 있고 그냥 내가 막연하게 어렴풋이 알고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실제 답안 작성을 해보시는 방법을 좀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실무는 사실 좀 실무라고 해서 공동주거관리 이론이 50%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 환경관리 등의 내용이 50% 나오는데 반반 나오죠. 근데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인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라고 하는 1차 과목이 있을 겁니다. 어찌됐건 그 과목과 계속적으로 연계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2차 과목도 준비하실 때 1차 과목, 그 시설 개론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 학습 이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랑
그러니까 2차 시험이 주택관리사에서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건 과목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부담이 좀 덜해요. 어떤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어떤 예상 문제가 나올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써보면서 입으로 내뱉으면서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1차 합격률보다는 2차가 좀 더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2차 합격률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 2차 합격 기준도 1차랑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1차 때 말씀 못 드렸는데 모든 과목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되고요. 전 과목 평균에서 6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차 합격률은 작년을 보니까 25.12%예요. 네. 근데 그 기존 작년에 거 빼고 보면은 합격률이 50%가 훨씬 넘죠. 작년에 근데 왜 이렇게 낮았을까요?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극단적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네, 정도면? 수준 자체가 좀 약간 올라갔다라는 평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야, 그래서 1차랑 좀 비교를 했을 때 1차는 아까 거의 한 10%대였죠. 근데 그러니까요. 2차는 거의 50% 이상이 다 상회하는 걸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차보다는 2차. 그럼 2차가 왜 더 합격을 많이 하냐? 일단 과목 수가 두 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담감이 좀 덜한 거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시설 개론이라고 하는 1차 과목이 2차 과목에 있어서의 두 과목과 또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셨던 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2차의 합격률이 조금 높다.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사실 내가 1차를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2차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록 작년에 굉장히 많이 깎이긴 했지만 열심히 하면 네. 또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네. 공인중개사 이야기 해주셨을 때 네. 당시에 독학보다는 그 인강을 추천해 그렇죠. 주셨거든요. 네.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좀 수험 전략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학원 가는 게 제일 좋긴 좋죠. 학원을 가는 거. 예, 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을 많이 그죠. 잡아먹는다고 예, 하셨죠.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어떤 애로가 있으니까 1차는 온라인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저 또한 지금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면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걸 뭐 인강을 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법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회계 원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 원리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한 구분응선만 넘으면 되는데 그 구분응선이 거의 다 회계에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 용어들이더라고요. 또 요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블로그 검색하면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도 독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의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다니시고요. 예. 그거보다는 약간 좀 내가 다른 일도 하면서 이걸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인강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이것도 난 돈 아깝다. 나는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좀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독학을 추천드리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론이라고 하는 부분, 법이라고 하는 부분, 실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게 문제화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문제화 될지 작년에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전문가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대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2차는 온라인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민법 같은 것도 좀 겹친다고 하셨고요. 네네, 맞습니다. 과목들이 대부분 좀 공인중개사랑 크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저도 역시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준비한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특히 젊으신 분들은 주택관리사를 좀 많이 준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좀 많이 겹치고요. 그다음에 공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거기에 이제 주택법이 있거든요. 네. 그 주택법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이랑 조금이나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가 충분히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한다면 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공인중개사 하셨던 분들도 많이 접근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시설 관련 자격증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다 보면 아파트이다 보니까 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각 세대별 전기도 중요한데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기 자격증도 당연히 따시게 될 거고요. 또 특히나 공동주택, 그러니까 모든 공동 건물들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소방입니다. 안전이죠. 그래서 소방 관련된 교육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결국엔 자격증도 따시게 될 거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시면 각종 시설 관련 자격증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것이고 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하면 아까 뭐 계속해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장님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 말고도 다른 곳으로의 취업이나 창업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나온 건데요. 네. 주택관리사 하면은 사실 그 중장년층, 그러니까 주부층보다는 사실 이건 그 아저씨들이 아버님들, 좀, 네. 아버님들이 많이 따세요. 왜냐하면 네. 주택관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세 이상에도 내가 좀 정정하고 좀 올바른 사고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네.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오. 진정한 전문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죠. 야. 그래서 은퇴를 보통 하신다.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신다면은 이쪽으로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요즘에 좀 많이 뜨고 있는 회사들이 기업형 부동산 관리 회사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기업들도 이쪽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그럼 이런 회사들에서 사실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면 중장년층 분들을 이렇게 좀 같이 일하는 게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조금 주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빌딩이라든지 다른 개념의 부동산들도 같이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젊은 분들을 좀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신 분들을 우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아무래도 공동주택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를 다른 것들과 많이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층 분들한테도 이 자격증을 꼭 추천드리고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특히나 공인중개사 관련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 자격증도 여러분들 따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창업 같은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관리사가 이제 합동사무소를 좀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업무, 기능 업무, 보조관리 업무 사원 등을 고용 위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업 개인회사 설립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분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네. 우리가 오. 예를 들어서 서현 씨가 살고 계신 아파트에 네. 어떤 위탁 관리를 맡을 때 네. 우리가 같이 가서 입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따오는 네, 그런 네. 부분들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다음 취업 관련해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제일 많이 가실 수 있는 게 관리소장으로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행정관리자 아니면은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쪽에서의 중견 간부 사원 또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 등 취업할 수 있는 범위는 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방송 준비할 때 예. 저희 음향 감독님께서 네. 자기 이거 준비하고 아, 있다고 그러세요? 주택관리사 욕심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좀 저희 음향 감독님 말고도 또 네. 어떤 분들이 주택관리사 도전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리문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지리문. 예, 지는 뭐냐면 전문 지식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및 거의 법적으로 많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지식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또 거의 다 법이다 보니까 그런 법적인 리갈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 있고요. 조금은 지루할 수 있고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리는 리더십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관리사는 내가 이 아파트를 책임지는 어떤 리더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이슈들, 그다음에 어떤 인사 노무 관리, 그다음에 돈에 관련된 부분 등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될 나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더십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문은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맞습니다. 주민 예. 민원들이 발생합니다. 그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이건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해야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 이 부분을 가장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사 올해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1차 시험은 7월 13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음향 감독님 꼭 늦지 않게 원서 접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2차 시험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7월에 보시고요. 2차 시험은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보시는데 2차 시험은 접수는 8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한 번 정도 시험을 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1년 해서요. 네. 좀 맥스로 잡으셔서 2년 정도로 잡으시면 2년 좋을 정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아까 우리 서현 씨가 2018년도에 합격률이 좀 낮아졌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는데요. 이것과 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사가 안타깝게도 올해가 상대평가의 마지막 해라고 해요. 절대평가에. 네, 상대평가의 마지막 해고요. 네. 2020년도부터는 이제 절대평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올해가 예, 절대평가. 올해가 절대평가. 예, 올해가 절대평가의 마지막 해고요. 2020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상대평가라고 합니다. 절대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점만 넘으면 됐어요. 그럼 다 그러니까요. 합격이었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소위 장롱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뽑을지를 보니까 직전 연도의 공동주택 단지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요건을 보니까 직전 3년간 공동주택 단지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수를 보고요. 그다음에 몇 명이 받는지에 대한 응시 인원. 그럼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취업을 얼마나 했는가. 그다음에 시험위원회의 어떤 그런 결정을 거쳐서 인원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붙으실 분들은 음향 감독님도 올해 꼭 준비하셔서 네. 꼭 절대평가 볼 때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좀 취득을 고민해 보시는 분들 네. 당장 올해 1차부터 네, 준비를 꼭 좀 합격하셔야 될것 같아요. 하셔서 내년에 네. 조금 그래도 위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안정영 쌤 오늘도 정말 알찬 소식 갖고 네. 오셨는데요.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